네, 길부장의 파워블로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파워블로그 주제 어떤 건가요? 오늘 주제는 EFSF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상 S&P에서 유럽 국가들에 대한 9개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시장의 불안감이 상당히 좀 높아졌는데 그 이후에 후속타로서 EFSF의 신용등급 강등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았는데 굉장히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도 사실 파워블로그 오늘 이 시간 기다렸습니다. 제가 마음껏 질문 드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야기 시작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개 국가의 신용등급이 사실 먼저 강등이 됐어요. 많이 우려를 했는데 시장이 아주 크게 떨어지진 않아서 그래도 무난하게 소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어제 국내 증시를 포함한 이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가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내용들이 일전에도 대부분 분석에서는 이미 예고된 내용이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보다는 문제는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파급 효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결국은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이어지게 되면 결국은 프랑스가 책임지고 있는 유로존에 대한 그 지급 보증에 대한 비율 자체가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EFSF의 자금의 어떤 담보 능력의 범위가 축소되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각국의 유로존의 국가나 어떤 은행들이 자금 조달 비용이 급격하게 오르는 그런 것이 우려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으로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EFSF가 실제적인 그 능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용등급 강등으로 EFSF의 어떤 능력의 어떤 범위 자체가 축소되고 말고의 이러한 문제들은 EFSF 자체가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해 보면 그렇게 시장의 영향 강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의 LTRO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러한 사항을 미리 감지하고 이미 ECB에서는 LTRO를 통해서 4,890억 유로에 대한 3년 만기의 1%의 저리 자금의 대출을 사전적으로 조치를 취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상황을 충분히 타파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선제적으로 준비돼 있었다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 대한 영향 강도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번 조치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폭락 위기를 또다시 겪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EFSF의 무용지물 그리고 LTRO의 사전 선제적인 대응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지면서 시장의 영향 강도는 그렇게 작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EFSF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이 생각보다는 빨리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만큼이 또 시장의 일부는 소폭 반영이 될 것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독일이 유럽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늘어나거나 줄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기존의 어떤 그 위기 상황 그대로 이전되는 효과일 뿐이지 특별히 변한 것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그리스가 3월 20일에 만기되는 이제 170억 유로에 달하는 자금들을 어떻게 조달을 해서 국제 만기 도래 상황을 넘어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그에 맞물리면서 지금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시장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2월달, 3월달에 걸쳐서 만기 도래하는 이태리나 스페인의 자금들의 발행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반영되는지 시장의 컨센서스가 실제로 확인이 되어야만이 시장의 영향 강도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리 넘겨짚어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FSF의 신용등급 강등은 분명히 시장 예상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나왔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려감 분명히 작용은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 가늠하고 좀 준비 조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3년 만기 무제한 대출이 그것 중에 하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EFSF 쪽에서도 의견 입장 표명을 분명 하고 있는데 이 조달하는 자금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조달 금리가 조금 올라갈 것이 좀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였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그 부분을 이 3년 만기 무제한 대출로서 좀 상쇄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EFSF에서 이제 ESM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장기적인 계획에 좀 차질을 주지 않을까라는 것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는 그 ESM도 사실상 2013년도에 이제 출범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도 올해 7월 달로 앞당겨졌던 이제 사례가 작년 연말에 이제 회의가 확정이 됐었고요. 네.
이러한 상황이 미리 이제 신용등급 강등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미리 예측이 됐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들을 계속 땡겨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에서 모든 일을 그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상당히 준비된 상황 하에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따라서 지금 물론 3월부터서 7월까지 공백 기간 동안에 EFSF가 어떤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기에 과연 ESM이 도입되기 전까지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도 동일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LTRO 자금의 어떤 ECB의 데파짓 자금이 5천억 유로가 넘어가는 자금들이 지금 ECB에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충분한 대출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결과고요. 이러한 대출 자금들이 ECB에 계속 데파짓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 위기 시마다 자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측면이 시장에 대해서 7월까지 어떤 공백 기간 동안에도 ESM이 어떤 구체화되기 전까지 문제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도 상당히 타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반증으로서 지금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나타난 일련의 사태들에 따라서 유로화 시장에서의 어떤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유로화는 크게 변동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일자에도 0.06% 정도만 소폭 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한 0.02%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유로화 동향을 봐서도 지금 시장의 영향 강도는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대해서는 1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박스권 범위 내에서 소폭의 등락을 벌일 것이지 큰 폭의 변동성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충분히 시장을 극복할 수 있는 트레이딩 여건은 조성될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도 이러한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담보되고 있고 또 시장의 신용등급 강등도 상당히 예고된 부분들이 실행이 되더라도 영향 강도가 작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견지를 해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1월 20일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많은 자금이 도래하는 국채 만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이냐, 즉 신용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되지를 물론 점검은 해야 되기는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LTRO 자금이 계속 원활한 대출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로 봐서는 2월 초까지는 현재 시장 구도 상황이 그렇게 특별히 변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결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 재료보다는 국채 만기 일정들을 조금 더 주목하자라는 말씀이시고요. 이번 달 말부터 국채 만기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일정들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었던 게 이번 달 말에 정상회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야 하는지 또 어떤 이야기들을 주목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아마도 지금 이번에 S&P에서 신용등급 강등을 하게 된 배경은 유럽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를 바라는 압박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유럽 중앙은행이 머니 프린팅을 통해서 시장에 무제한적인 그 유로화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라는 어떤 그 일종의 무언의 압박과 같은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지금 EFSF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었기 때문에 독일을 비롯한 나머지 나라들이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어떤 자금에 대한 부담 능력이 훨씬 더 확충이 돼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정상회담에서는 추가적인 자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즉 독일의 추가적인 범위 확대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독일에서는 지금 수준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아마 일단락 시켜서 굉장히 얘기를 강하게 이제 논조로 반박을 할 것 같고요. 또 그에 대해서 또 최근에 추가적으로 그러면 EFSF 자금의 어떤 확충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줄어든 범위 가지고 어떻게 시장을 헤쳐나갈 것이냐라는 얘기는 또 되겠지만 아마도 추가적인 LTRO 3차 방안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미국 쪽에서는 또 양적 완화 3탄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기대하고 있는 그 머니 프린팅은 아니지만 어떤 스텔스 모네타이제이션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상황이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어떤 전략 세워야 될까요? 지금 뭐 신용등급에 대한 우려는 조금은 내려놔도 될 것 같은데 관련된 전략들 좀 제시를 해주시죠. 물론 그 신용등급 상황이 뭐 시장의 영향이 그 생각보다는 작다는 측면에서는 뭐 괜찮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위기의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없다라는 그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이러한 그 리스크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으로는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접근 자체는
어떤 트레이딩의 국한화 매매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질 것 같고요. 무작정 매수를 하거나 현금 100%를 하지 않고 그 주식 비중 100%를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가져가는 전략보다는 계속적인 스캘핑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한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제가 IT 관련 종목들은 언급을 드렸었고요. 이에 대한 종목들이 개별 종목 중심별로는 계속 트레이딩 여건이 양호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일자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엔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은 아직 종목별로는 승부가 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꼭 대선 관련주 테마에 집중하는 그 전략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IT나 바이오, 엔터 쪽에서 충분히 종목별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단기 대응 전략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요. 바이오, 엔터, IT 이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